오늘도 밤동화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왕명을 받은 어느 선정관이 법을 어긴 가난한 선비를 잡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선비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인정을 베풀어 선비 대신 자신이 벌을 받게 된 이야기랍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왕명을 어기는 잘못도 저지르지만 다른 이의 사정을 안타까워할 줄 아는 선전관의 따뜻한 마음은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요. 인정을 베풀었던 선전관에게 훗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모음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인정 때문에 어긴 왕명. 옛날 어느 해에 나라 곳곳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귀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금주령을 내려 먹을 양식으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긴 자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어요. 하루는 임금이 한밤중에 선전관을 불러 칼 한 자루를 내리며 엄명을 내렸어요. 듣자 하니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술을 빚는 자가 적지 않다 한다. 그대는 이 칼을 갖고 나가서 그런 자를 모조리 잡아들이도록 하라. 닷새 안에 한 사람도 잡지 못하면 그대가 대신 머리를 바쳐야 할 것이다. 임금의 분부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충성스럽고 용감한 선정관도 법을 어긴 자를 찾아내기 힘들었지요. 마침내 닷새째 되는 날, 선정관은 꾀를 내어 어느 주막집에 돈을 듬뿍 주고 들었어요. 그리고는 꾀병을 부리며 앓는 척하였지요. 그러자 주막집 여자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손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앓던 병이 있었는데 이제 약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니 곧 죽게 생겼네. 아니, 도대체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내 병에는 술을 먹어야 낫는데 나라법이 엄하니 돈이 많다 한들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선정관은 은근슬쩍 돈을 꺼내 보였고 큰 돈을 본 주막집 여자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저기, 제가 술 있는 집을 아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주막집 여자는 술병을 앞치마로 가리고는 문을 나섰지요. 선정관이 몰래 발맘 그 뒤를 밟았더니 주막집 여자가 남산골의 한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옳지, 이 집에서 밀주를 파는구나. 선정관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틈으로 한 젊은 선비가 글 읽는 것이 보였어요. 아니, 보아하니 과거 공부하는 선비 같은데 나라법을 어겨가며 술을 빚어 팔다니. 선정관이 대문 안으로 썩 들어가 술을 사서 들고 나오는 주막집 여자를 붙들었지요. 그러자 책 읽던 선비가 나오며 물었어요. 이 밤중에 대체 니십니까? 선정관은 칼을 빼들고 위엄 있게 말했답니다. 나라법을 어기고 감히 술을 빚어 팔다니. 나는 임금의 어명으로 너 같은 자를 잡으러 왔다. 그러자 젊은 선비는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법을 어겼으니 무엇으로 핑계를 대겠습니까? 다만 이제 잡혀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몸이니 부디 늙으신 어머니께 작별 인사나 드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선정관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 들어주었지요. 그렇게 하시오.
젊은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 나직이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아니, 밖에 무슨 일이냐? 어머니, 나라법을 어긴 죄로 제가 잡혀가게 되었으니 오늘이 마지막 뵙는 날인가 합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네가 그렇게 말린 일인데 네가 하도 굶주리기에 죽이라도 쑤어줄 생각으로 한 것이었는데 여보시오, 이 늙은이가 한 일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늙은 어머니는 밖으로 나오더니 통곡을 하였어요. 그러자 선비의 아내가 달려나와 엎드렸지요. 저희 남편과 어머니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남편과 늙으신 어머님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술을 빚은 것이니 저를 잡아가십시오. 아니요, 이 집 주인은 나니 어서 날 잡아가시오. 젊은 선비는 아내를 일으키고 신신당부를 하였지요.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못난 탓이오. 그러니 당신은 내가 있을 때처럼 늙으신 어머님을 잘 봉양해주고 내가 아들이 없으니 일가 중에서 양자를 구하여 뒷날 조상님의 제사가 끊기지 않게 해주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선전관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노인의 춘추가 올해 몇인가? 예, 올해 75대십니다. 그러면 형제는 몇이나 되는가? 3대째 내려오는 독자입니다. 선전관은 혼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어요. 실은 임금께서 친히 명을 내리시어 닷새 안에 금주령을 어긴 자를 잡아들이라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대신 내 목숨을 바치라 하였네. 오늘이 꼭 닷새째 되는 날이지만 그대를 차마 잡아갈 수가 없겠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면 저 대신 목숨을 잃게 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하지만 내 목을 베일지언정 열녀와 효자, 효부를 죽게 할 수는 없네. 나는 자식을 둘이나 두었고 부모를 봉양할 처지도 아니니 내가 대신 죽겠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젊은 선비가 아무리 말려도 선전관은 술독을 내오라 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뜰에 묻게 하고는 임금이 내린 칼을 내밀었어요. 이 칼을 팔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터이니 늙으신 어머님을 잘 봉양하게. 선전관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자 젊은 선비는 뒤따라가며 물었지요. 제발 성함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저 하찮은 선전관이라고만 알아두시오. 선전관은 이렇게 말한 뒤 어느 틈엔가 모습을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하나도 잡지 못한 선전관은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 앞에 엎드렸지요. 그래, 범인을 잡아왔느냐? 못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머리는 어디 있느냐? 선전관은 변명을 하지 않았고 임금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멀리 제주도로 귀양을 보냈어요. 그로부터 3년 후 임금의 노여움이 풀리자 선전관은 어느 가난한 고을의 군수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그의 밑에 있던 관리들의 잘못으로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 어사의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대는 군수의 몸으로 나라의 재산을 축냈다 하니 그것이 사실인가? 바른대로 고하여라. 암행어사가 호령하자 군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목소리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인가? 군수가 머리를 들고 암행어사를 쳐다보니 그는 바로 옛날에 자기가 놓아준
젊은 선비였어요. 어사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대는 나를 알고 있단 말인가? 예, 어사께서는 혹시 남산골에 사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는 놀라며 의아한 눈초리로 내려다보았어요. 그것을 어째서 묻는 것인가? 그러시다면 어느 날 밤 굶주령에 얽힌 일로 만난 선정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것을 어찌... 실은 제가 바로 그 선정관입니다. 그러자 어사는 급히 뛰어내려와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아니, 바로 저의 은인 아니십니까? 전날의 은혜를 갚고자 하루도 찾지 않은 날이 없었소.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군수를 알아본 어사는 제대로 된 조사로 군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임금께 이 사실을 고하였지요. 임금은 군수의 의로움을 크게 칭찬했답니다. 그리하여 군수는 그 후에 통제사라는 큰 벼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밑진 재판. 옛날 어느 부잣집 넓은 마당에서는 보리마당질이 한창이었지요. 그러던 중 덕세 아버지가 내리치는 도리깨에 무엇인가 맞았답니다. 보리집을 헤치고 보니 병아리 한 마리가 납작해져 있었어요. 일꾼들이 잠깐 허리를 펴며 쉬는 동안 보리를 쪼아 먹으려고 기어들었던 병아리였지요. 토방 위에 멍석을 펴고 비스듬히 누워있던 부자가 이것을 보고 대뜸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니, 눈은 두었다가 어디에 쓰느냐? 당장 병아리 값을 물어내거라. 덕세의 아버지는 슬그머니 부하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주인 어른도 그깟 병아리가 몇 푼이나 간다고 사람을 쥐잡듯 몰아붙이는 거요. 뭐라고? 이놈 뻔뻔스럽게 어서 병아리 값이나 내놓거라. 예, 병아리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드리지요. 9냥을 내야 한다. 9냥이요? 덕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마당질하던 모든 일꾼들이 그만 입을 딱 벌렸답니다. 아니, 여보시오 주인어른, 무지한 농사꾼이라고 너무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병아리 한 마리에 9냥 하는 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오. 참말 말거라. 내 병아리는 그보다도 값이 더 나가는 것이야. 부자와 덕세 아버지는 옥신각신 다투었어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부자만 사람인 줄 아슈. 다른 일꾼들도 모두 덕세 아버지의 역성을 들어주었어요. 아무리 부자에게 매여서 소작살이를 할지언정 이런 생억지를 고분고분 들어줄 수는 없었답니다.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2푼짜리 되는 병아리를 9냥이나 내라니 이런 날도적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는 값을 못 물겠다는 덕세 아버지를 끌고 고을 원님에게 가서 재판을 걸었답니다. 무슨 송사인지 말해보시오. 원님은 부자에게 양반 대접으로 공대에서 말했답니다. 부자는 남의 병아리를 죽이고 값을 안 내겠다는 덕세 아버지를 단단히 주르틀어 달라고 간청했지요. 여봐라, 네가 정녕 병아리를 죽였느냐? 원님은 양반이 아닌 덕세 아버지에게는 반말을 했지요. 소인의 도리깨에 맞아 죽은 것은 분명하오이다. 덕세 아버지는 사실대로 말하였어요. 그래, 그렇다면 병아리 값을 물어내야지. 글쎄, 그것이 알맞은 값이라면 물어내겠지만 9냥이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아홉 냥이라. 여보 영감, 아홉 냥은 너무 과한 것 같구려. 원님이 부자에게 말했어요. 아, 과하다니요. 그것이 지금은 병아리지만 죽지 않았다면 큰 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닭 한 마리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설사 큰 닭값을 쳐서 받는다 하더라도 아홉 냥이나 될 수는 없사옵니다. 기껏해야 두 서너냥밖에 더 하겠사옵니까? 덕세의 아버지도 굽히지 않고 척척 맞받아 대답했어요. 아, 이놈 보게. 그래도 입은 살아서 이놈. 부자는 덕세 아버지의 멱살이라도 움켜잡을 듯이 달려들며 소리질렀어요. 그것은 가난한 내 놈들의 닭이나 그렇지. 우리 닭은 그렇지가 않아. 나는 날마다 황금 같은 좁쌀을 한 옵씩이나 먹여 기른단 말일세. 겨울이 되면 살이 터지게 쪄서 내 놈들이 기르는 닭보다는 무게가 3곱은 더 나가는 것이야. 아홉 냥도 싸지. 원님은 부자의 말을 듣더니 머리를 끄덕였어요. 영감 말이 맞다. 아홉 냥을 물어내거라. 아이고, 원님도 도적놈의 신보네. 아니, 멍텅구리지. 저런 걸 다 명간이라고 하나? 가재는 개편이라고 원님이 양반 역성 들어주는 것은 뻔하지 않은가? 재판을 구경하던 농민들이 이런 말을 하며 웅성댔어요. 그럼 아홉 냥을 물겠소이다. 웬일인지 덕세 아버지는 순순히 대답하고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었어요.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을 보았나? 좀 더 뻗대나 보지 않고. 에헤, 망할 세상이로고 병아리 한 마리에 아홉 냥을 물어내다니. 격분한 농민들은 더욱 술렁댔답니다. 버릇없는 무지막지한 놈들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떠드는고. 원님은 화를 내며 농민들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부자는 돈 아홉 냥이 공짜로 제 주머니에 들어올 생각을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요. 저 사또님, 소인이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덕세의 아버지가 웅글진 목소리로 말했지요. 무언고? 자리를 뜨려던 원님이 다시 앉았답니다. 소인은 병아리를 죽였지만 다 큰 닭값으로 아홉 냥을 물기로 했습니다. 부자 영감이 자기 말로 날마다 좁쌀 한 옵씩 먹여서 병아리를 살찌운다고 했습니다. 병아리가 다 클 때까지 좁쌀을 먹인다면 몇 마리 되겠습니까?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2말은 먹여야 할 것입니다. 소인은 부자 영감에게 좁쌀 2말 먹인 닭값을 치러주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병아리가 죽은 까닭에 부자 영감님 집에 남아있는 좁쌀 2말은 누구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소인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좁쌀 한 말에 10댓냥쯤 하니까 2말에 30냥을 받아야 하겠사옵니다. 이 말에 원님도 놀랐지만 부자는 어찌나 놀랐던지 얼굴빛이 먹장처럼 되었답니다. 이제 더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지요. 부자는 하는 수 없이 돈 30냥을 내놓게 되었어요. 남자비가 채자비가 되었군. 제께의 치가 넘어간 것이지. 농민들은 모두 통쾌하게 웃으며 헤어졌답니다. 향기와 악취. 부처님이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 안한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거리는 한산하여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저 앞에 웬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답니다. 저 종이가 무엇이냐?
제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아난이 달려가서 그 종이를 주워 가져왔어요. 그리고 종이를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본 다음 스승에게 여쭈었지요. 스승님, 아마도 향을 쌌던 종이인가 봅니다. 향기로운 내음이 아직까지도 은은히 배어 있습니다. 아나는 종이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나서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리고 또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엔 웬 새끼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요. 저 새끼줄은 무엇하던 것인고 가져와서 살펴보거라. 네, 스승님. 아나는 새끼줄을 집어 냄새를 맡아본 다음 역시 스승에게 여쭈었지요. 비릿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이 새끼줄은 분명 썩은 생선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이니라. 품성이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썩은 생선을 묶었던 그 새끼줄처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향을 쌌던 종이처럼 맑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란다. 기특한 다람쥐들. 옛날도 먼 옛날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지런히 집신을 삼아서 팔았고 할머니는 부잣집 삭발레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 아주 쓸쓸하게 지내었지요. 어느 날 할머니는 쌀이 바구니를 옆에 끼고 산나물을 뜯으러 가다가 다람쥐를 덮쳐 물고 달아나는 족제비를 보았답니다. 할머니는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 다람쥐를 구해주었어요. 할머니는 숨을 할딱거리는 다람쥐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펴보았지요. 다람쥐의 몸뚱이에는 족제비의 이빨 자국이 나 있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할머니는 치마폭을 찢어 상처를 매주었답니다. 그러고는 다람쥐를 치마폭에 쌓아안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는 다람쥐를 가엾게 여겨 솜 이불을 덮어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주었지요. 그리고 자리를 뜨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답니다. 다람쥐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더니 두 눈을 또록또록 굴리며 방안 이쪽 저쪽을 살피더니 할머니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지요. 해구 기특해라. 말을 못하니까 눈물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좀 보게. 할머니는 다람쥐를 조심히 끌어안고 등을 살살 쓸어주었어요. 그날부터 두 늙은이는 다람쥐에게 도토리와 밤을 따다가 먹이면서 정성껏 돌봐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다람쥐의 상처가 다 아물자 쳇바퀴를 만들어 주었어요. 다람쥐는 쳇바퀴를 달달 굴려가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아이고 그놈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다람쥐는 몇 달 지나서 새끼를 5마리 낳았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귀여운 새끼들을 정성껏 키웠지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는 사이에 새끼들이 자라서 새끼를 치고 그 새끼들이 자라서 다시 새끼를 낳았답니다. 다람쥐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로 불어나 집 안팎이 온통 다람쥐들로 오글오글했지요. 그래 날이 갈수록 먹이를 구해주는 일이 여간 벅차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더 늙어서 집신을 많이 삼지 못했고
할머니도 싹빨래를 잘 할 수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나날이 살림이 어려워졌고 끼니를 건너뛰는 일도 잦았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생각다 못해 다람쥐들을 모아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우리 내외는 너무 늙어서 오금을 제대로 못 놀리게 되었구나. 우리 밥벌이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먹여 살리자니 힘에 부치는구나. 내일부터 산에 들어가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거라. 할머니는 저고리 고름으로 눈물을 닦았답니다. 정들었던 다람쥐들과 헤어지자니 두 늙은이는 제 살부치를 떼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답니다. 다람쥐들도 눈물을 똘랑똘랑 떨구며 집을 떠나갔어요. 그러자 전처럼 집안은 쓸쓸해졌지요. 할머니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저녁 지을 생각도 안 하였어요. 그날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어요. 집을 떠났던 다람쥐들이 양 볼주머니가 불룩하게 나달을 가득가득 물고 하나들 모여들었어요. 다람쥐들은 물고 온 나달을 뱉어 놓았지요. 모두 두어 말은 될 것 같았어요. 두 늙은이는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다람쥐들을 어루만지며 말하였어요. 고맙구나. 세상에 기특한 일도 다 있어. 하지만 어찌 남의 나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러자 할머니가 맨 처음에 살려준 다람쥐가 머리를 살래살래 저었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치맛꼬리를 물고 밖으로 끄는 것이었어요. 두 늙은이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다람쥐를 따라 집을 나섰답니다. 다람쥐는 가을거지하고 난 텅 빈 논으로 뽀르르 달려갔지요. 두 늙은이는 그제야 다람쥐가 논에 널린 나달 이삭을 물어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리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다람쥐는 늙은이들의 주위를 뱅뱅 돌며 안타까운 듯이 울음소리를 내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여기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왔으니 마음 놓으세요 하는 것 같았답니다. 두 늙은이는 다람쥐들의 기특한 짓에 다시 한번 감탄했지요. 그 날부터 다람쥐들은 날마다 부지런히 나달을 물어다 뒤줄을 가득가득 채웠지요. 두 늙은이는 다람쥐들 덕에 남은 삶을 편안히 보내었답니다.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몇 해 뒤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기 전에 다람쥐들에게 말하였지요. 나는 너희들 덕에 편안히 살다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거든 마누라 묘 곁에 묻어다오. 다람쥐들은 눈물을 방울방울 떨구며 할머니 묘 곁에 맷자루를 파놓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그리로 데리고 갔지요. 사람들은 다람쥐들이 파놓은 맷자리에 할아버지를 장사 지내 주었어요. 다람쥐들은 금잔디를 물어다 묘를 곱게 단장했답니다. 그리고 밤이며 대추며 개암들을 물어다 수북이 쌓아놓고 제를 지낸 다음 눈물을 쏟으며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이렇게 다람쥐들은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다고 합니다. 꽃이 된 옥바가지. 꼬불꼬불 산길 언덕 아래 조그만 옹달샘이 있었답니다. 옹달샘 가에는 수양버들 한 그루가 서 있고 수양버들 앞에는 선녀처럼 예쁜 연하 아가씨가 바가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연하 아가씨는 꼬부랑 고개를 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한 바가지씩 떠서 목마름을 덜어주고 있었답니다. 여보게들, 우리 꼬부랑 고개로 가서 예쁜 아가씨가 떠주는 샘물을 마시러 가세. 마을 총각들은 앞을 다투어 옹달샘으로 몰려갔지요. 아이고, 저 아가씨는 선녀야 선녀.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하늘 아래에선 없을 거야.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을 수는 없을까? 연하 아가씨를 한 번 본 마을 총각들은 모두들 연하 아가씨에게만 정신이 팔려서 농사를 짓는 일도 않고 날마다 꼬부랑 고개로 와서 샘물을 얻어 마셨지요. 농사철이 되어도 일을 할 사람이 없어 마을마다 큰 걱정이 생겼답니다. 허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고을 원님에게 찾아가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사또 어른,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마을 총각 녀석들은 모두 여우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처녀에게 홀려서 일은 않고 샘물만 마시러 가니 큰일입니다. 현명하신 사또님께서 마을 총각들이 샘물을 마시러 못 가게 해주십시오. 사또는 포졸들을 시켜서 연하 아가씨를 잡아오게 했어요. 죄인은 고개를 들라. 사또 앞에 꿇어 엎드린 연하 아가씨는 고개를 들었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있을까? 연하 아가씨를 본 사또도 연하 아가씨에게 홀딱 반해버렸어요. 얘야,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더냐?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샘물을 떠주는 것이냐? 사또님, 저는 염라대왕의 셋째 딸 연하공주입니다. 연하 아가씨는 은쟁반 위에 금굿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허허, 얼굴도 아름다울 뿐더러 목소리 또한 아름답구나. 그래서 저는 큰 죄를 지어서 염라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4,000일 동안 하라는 아바마마의 분부가 계셔서 목마른 길손님들에게 샘물을 떠드리고 있사옵니다. 오늘부터 그 일은 당장 집어치우고 나하고 함께 사는 게 어떠냐? 사또는 연하 아가씨를 둘째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었어요. 아니되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아직도 1,000일이 남아있습니다. 소녀를 다시 옹달샘으로 돌려보내주시옵소서. 사또는 엉뚱한 속셈이 있어서 연하 아가씨를 옹달샘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는 포졸들을 시켜서 연하 아가씨를 지키게 하였지요. 1,000일 동안 기다렸다가 연하를 자기 아내로 만들 작정이었어요. 사또는 1,000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후 어느 날이었답니다. 거지차름의 초라한 나그네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가다가 멈추었어요. 아가씨, 죄송하오나 나에게도 물 한 바가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쩜... 연하 아가씨는 나그네 총각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쏠렸지요. 옷차림은 보잘것없지만 생김은 기공자 같았어요. 연하 아가씨는 방긋 웃으면서 나그네 총각에게 물을 떠주었답니다. 나그네 총각은 물을 단숨에 마시고 나서 잘 마셨소.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드릴 게 없으니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나그네 총각은 품 속에서 옥바가지 하나를 연하 아가씨에게 내주고는 성큼성큼 산 고개를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연하 아가씨는 깜짝 놀랐어요. 옥바가지에 담긴 물에서는 향긋하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풍겼지요.
연하 아가씨는 자꾸 옥바가지로 물을 떠마셨어요. 옥바가지로 물을 떠마신 연하 아가씨의 가슴 속에는 성도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 총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연하 아가씨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그네 총각이 준 옥바가지로 물을 떠주었어요. 이야, 물맛이 꿀맛이다. 옹달샘 샘물은 꿀물이야, 꿀물. 이번에는 여러 고을에서 샘물을 마시려고 몰려들었지요. 연하 아가씨와 옥바가지와 향긋한 옹달샘물 맛은 온 나라에 가득히 퍼져 왕자님의 귀에까지 들렸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은 사또에게 옹달샘 물도 마시고 연하 아가씨를 보러 가겠다는 편지를 보내었어요. 허허,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하다가는 연하 아가씨를 왕자에게 빼앗기겠는걸. 좋은 수가 없을까. 사또는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한 끝에 좋은 꾀를 생각해내었지요. 옳거니 우리 복실이를 연하로 꾸며서 내보내자. 일이 잘 되면 우리 복실이는 왕자님한테 시집도 갈 수 있을 게야. 하하하. 사또는 무릎을 탁탁 치면서 싱글벙글 웃었답니다. 사또는 자기의 딸 복실이를 연하 아가씨처럼 꾸며서 옹달샘으로 내보내고 연하 아가씨는 별장에 가두어 놓았어요. 왕자님, 저기 저 수양버들 앞에 서 있는 아이가 연하 아가씨입니다. 그 앞에 향내나는 옹달샘이 있사옵니다. 사또는 왕자님을 안내했어요. 왕자님은 옹달샘 앞으로 갔답니다. 연하 아가씨, 저에게도 물 한 바가지 주십시오. 물에서 꽃향기가 풍긴다면서요. 연하 아가씨로 꾸민 복실 아가씨는 옥바가지로 물을 떠서 왕자님께 드렸답니다. 아니, 물이 썩었구나. 이렇게 고약한 냄새는 난생 처음이다. 왕자님은 코를 감싸쥐고 옥바가지를 내던졌어요. 아이고, 왕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연하 아가씨는 저희 집 별당에 있고 이 애는 제 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싹싹 빌었어요. 어서 빨리 연하 아가씨를 만나게 해다오. 왕자님은 연하 아가씨에게 옥바가지를 준 나그네 총각이었어요. 나그네로 꾸민 왕자님은 온 나라 안을 떠돌아다니다가 연하 아가씨를 만난 것이었지요. 대궐로 돌아온 왕자님, 즉 나그네 총각은 연하 아가씨를 그리워하다가 오늘 꼬부랑 고개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이고,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연하 아가씨를 별당에 가두어 두었는데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연하 아가씨의 모습은 영영 찾을 길이 없었지요. 왕자님은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연하 아가씨가 빨간 피를 흘리면서 나타났어요. 왕자님, 나그네 총각님, 저는 별당 앞에 있는 연못에 빠져 죽었답니다. 왕자님, 나그네 총각님. 연하 아가씨는 꿈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연하 아가씨, 누가 아가씨를 죽였소? 돌배 마을에서 돌배라는 더벅머리 총각이 별당 문을 부수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를 업어가려고 하기에 뿌리쳤더니 저를 돌로 때려 죽여서 연못 속에다 내던졌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다음날 아침 별당 앞으로 나가보았어요. 아니, 저것이 웬 꽃이냐? 별당 앞 못 속에는 나그네 총각, 즉 왕자님이 준 옥바가지 모양과 같은 빨간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지요.
왕자님은 자기를 그리워하던 연하 아가씨 넋이 자기가 준 옥바가지 모양으로 핀 꽃을 연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의적 도둑놈 꼴. 경남 함양군 백전면 5천리 내천말 북쪽 골짜기로 올라가면 도둑놈 꼴이라는 골짜기가 있답니다. 비록 도둑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은 의적이 살던 곳인데 의적도 도둑은 도둑이니 그렇게 부른 것이지요. 옛날 이곳에 양반들의 착취와 억압을 피해 산속으로 모여든 10여 명의 의적들이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죽창이나 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사람을 살육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형이었지요. 이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는 좀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의적이었어요. 탐관오리나 양반 같은 부자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들이 쓰고 먹는 것 이외에는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지방민들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밀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귀인들처럼 받들어 섬기며 보호하였답니다. 그 의적의 수령은 용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안의에서 부모와 누이 동생과 살았는데 그의 가족이 양반의 탐욕에 희생되었지요. 그러자 용은 복수의 일념으로 산에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고 동지들을 모아 의적단을 결성한 것이랍니다. 그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전염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가 나서 손바닥만한 전단마저 핥히고 지나갔지요. 용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여동생을 위해 열심히 숯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고 품팔이를 하여 기가를 면해보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러나 모두가 살기 어려운 시대라 숯도 팔리지 않았고 품을 팔아도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끼니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만석군이라 불리는 양반집에서 쌀을 빌려다가 부모님을 복양하려고 하였지요. 그는 쌀 한 가마를 빌렸으나 다음에 3가마니를 갚아야 한다는 약조였어요. 이자를 좀 줄여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불쌍한 양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당시의 호족들이 그의 청을 들어줄 리 만무하였지요. 용인은 당장 굶어 죽게 된 가족을 생각할 때 먼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는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쌀 한 가마니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불행하게도 쌀을 갚아야 하는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어요. 쌀 한 톨 갚을 수 없게 된 용은 다음 해로 연기해달라고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러나 구두쇠 영감은 냉정히 말하였지요. 그럼 내년에도 갚지 못하면 내 놈과 내 누이 동생을 우리 집 종으로 삼겠다. 알겠느냐? 참혹한 말이었답니다. 그러나 약자이고 빚을 진 가난한 용은 내년에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건으로 응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불행은 끝이 없었어요. 다음 해에도 또 계속 흉년이 들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답니다. 손바닥만한 논대기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쌀아기 2말뿐이었고 북쪽 말에 개가 난 밭에서 난 서너 대의 콩뿐이었지요.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용과 시집갈 나이가 다 된 누이 동생은 구두쇠 영감의 하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에 늙은 아버지는 화병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낯을 들고 살 수 없다고 자살하고 말았지요. 통곡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으로 비정한 세상이었지요. 용의 마음속에는 불효에 대한 자책감과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복수의 불길이 솟아올랐답니다.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인으로 끌려온 누이는 절망스런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더니 결국 누이마저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답니다. 용은 그날 밤 만석군의 집을 뛰쳐나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나무 열매와 산짐승을 사냥한 것으로 연명하며 날마다 무술을 갈고 닦았지요. 죽창 쓰는 법, 칼 쓰는 법, 곤봉 다루는 법 등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여 어느 정도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10여 명이 되었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마음을 수련한 후 약하고 힘없는 상민이나 천민을 괴롭히는 양반, 호족들의 집을 습격하여 재산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빼앗은 재산을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나 용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답니다. 그는 부모와 누이 동생을 죽게 한 부자를 그대로 둘 순 없었어요. 그는 의적들을 앞에 모아놓고 자신의 내력을 들려주었지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의적도 있었고 당장 그놈을 주살하자는 열성파도 있었답니다. 수령인 용은 당찬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아니요. 잘못하면 이를 그르치기 십상이오. 우리가 그동안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등 이웃 고을을 휘젓고 다녔기 때문에 놈들은 하인과 보조를 시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소.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놈의 집은 더욱 철저하게 경계하여 주 야로 경비를 선다고 하오. 의적들이 그에게 물었지요. 모두 몇 명이나 선다고 합니까? 67이나 된다고 하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오늘 밤 당장 쳐들어가서 해치웁시다. 아니요. 신중해야 하오. 잘못했다가는 모든 것이 허탕이오. 자칫하면 경비 서는 사람들의 피를 보게 될 것이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그들에게 추호도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되오. 내 생각으로는 우리 중 한 사람이 그 집 하인에게 접근해서 끈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모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소. 또 그자의 곳간을 빼앗고 불을 지르는 것보다는 그놈과 가족들이 기거하는 안채에만 불을 지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곳간의 쌀은 하인이나 백성들 중 누가 먹든 먹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렇다면 하인들과 끈을 연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터이니 그 부자 가족만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협박을 한 후에 불을 지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의적들은 충분히 의논하고 계획을 세운 후 그 부자 놈에게 철저한 응징을 하였어요. 결국 부자 일가는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서 죽게 되었지요. 이렇게 참혹한 응징이 있자 관가에서는 의적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시장 거리마다 의적들의 초상화가 걸리고 방을 써붙이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의적들은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상화는 의적들의 얼굴과는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들의 초상화라고 붙인 방에는 누군가 숯검정으로 칠해서 수시로 얼굴이 변하였지요. 맹숭이 얼굴에는 수염을 달아놓기도 하고 시커멓게 구렛나루를 붙이기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민둥머리에는 투구를 씌워놓아서 도무지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답니다.
주민들이 의적들을 보호하며 돕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지요. 일이 이 지경이 되자 포졸들은 의적을 단 한 명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부자나 양반들이 급기야 자신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답니다. 자신은 구두쇠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내려는 의도였지요. 아무튼 이들 의적들은 내천말 북쪽 골짜기를 거점으로 삼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도둑놈 골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상한 새알. 평안남도 중산군에는 서해바다 기슭에 자리 잡은 석다산이라는 산이 있답니다. 이 산은 돌들로 기묘하게 쌓아 올린 것 같이 높이 솟아있어 올려다보면 당장 무너져 내려앉을 것만 같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아찔해진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고구려 영양왕 때 이 석다산 기슭에는 적성골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에는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무더운 여름철 어느 날 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김을 매러 밭으로 갔답니다. 김을 매다가 점심 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석다산 기슭에서 웬 새 한 마리가 벼랑간 푸드덕하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지요. 후다닥 놀란 여인은 멈춰 섰다가 새가 날아간 풀섭에서 이상한 새알 하나를 얻었지요. 여인이 얻어온 그 새알은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무럭무럭 자라더니 그 속에서 귀여운 옥동자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다름 아닌 바로 뒷날의 고구려 용장 을지문덕 장군이랍니다. 장군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기상을 가졌으며 용맹하고 인정이 두터워 금방 어른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동무들 사이에는 존경과 신망이 두터웠지요. 15살 났을 때 장군은 그 고을에서 이름이 자자했고 드디어는 팔도에까지 퍼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은 후부터였답니다. 장군은 날마다 서해 바닷가에 나가서 소금을 구웠지요. 이 소금밭은 석다산에서 한 오리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저녁 때에야 일을 끝낸 장군은 바닷가에 나가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지요. 무심히 걷고 있던 장군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길 한복판에 송아지만한 짐승이 막아서서 어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짐승이 하도 성가시게 구는 바람에 장군은 몽둥이로 후려치고는 그놈을 번쩍 들어 땅에다 내동댕이 쳤어요.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이 짐승이 다름 아닌 호랑이였다는 것이랍니다. 그 후 그는 어머니를 여의고 동네 대장간 양아들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는 양아버지를 도와 일했지요. 20살도 안 된 어린 양아들인지라 처음엔 풍고지를 시켰답니다. 그러나 사흘이 못 가 성이 차지 않은 장군은 곧 쇠매질을 하였는데 양 아버지보다 더 기운차게 매질을 해대었어요. 이때부터 모두 장수가 났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널리 퍼졌답니다. 장군은 얼마 안 가서 조정으로 불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해오지요. 그 당시 고구려는 침략자들의 침입으로 하여 나라가 매우 위태롭게 되어 있었어요. 특히 수나라의 빈번한 침입은 나라 백성들이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게 하였지요. 그리하여 나라 임금님은 고구려 국내에서 점을 제일 잘 친다는 점쟁이를 불러다가 점을 쳤어요. 이때
대장간에 장수 났다는 소문을 들은 점쟁이가 한참 점괘를 잡고 생각하더니 이윽고 고구려 전대 미문의 귀인이 태어났소이다. 이분만 찾아내면 큰 싸움에도 능히 대적할 것이며 장차 고구려의 융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지요. 그러자 주위에 모였던 신하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고 물었어요. 점쟁이는 위풍이 이러저러하게 생긴 사람이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세히 아뢰었지요. 임금님은 온 나라 중들에게 얼굴이 이러이러하게 생긴 사람을 찾아내면 크게 상을 준다고 하였답니다. 중들은 팔도 강산을 샅샅이 뒤지면서 몇 달을 찾았지요. 어느 날 한 늙은 중이 적성골에 이르렀어요. 때는 무더운 삼복철이라 그는 걸음에 지쳐 마을 앞 늙은 소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삿갓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쇠를 두들기는 소리가 났지요. 무심히 그곳을 봤더니 동네 연자방아 맞은편에 자그마한 대장간이 있었답니다. 그곳에서는 늙은이와 젊은 대장장이 4~5명이 쟁기와 칼을 벼리고 있었고 대장간 주위에는 젊은이들과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늙은 중은 혼잣말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혹 내가 찾는 귀인을 만날지 모르리라 라고 중얼거리면서 짐을 걸머쥐고 삿갓을 숙여 쓴 다음 대장간으로 다가갔답니다. 중이 대장간 앞에 가서 모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자기가 찾는 귀인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쇠망치 소리가 하도 요란히 쩡쩡 울리는 바람에 다시 대장장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답니다. 20살을 전후한 청년이 웃옷을 벗어던지고 쇠망치를 후려치고 있었어요. 그 체격과 생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남이 3번 내리쳐도 못 당할 것을 단번에 해치우곤 하는데 그 기운이란 백호를 맨손으로 해치울 듯 싶었지요. 중은 사람들 속을 빠져 앞으로 다가가 더욱 자세히 얼굴을 이모저모 살펴보았더니 과연 고구려가 낳은 장군의 기상이 틀림없었어요. 쭉 벗어진 이마와 우뚝 솟은 코, 양옆으로 억세게 벌려진 관골과 무겁게 다문 입, 팔자로 치켜난 눈썹, 그 밑에서 등불같이 번쩍이는 두 눈과 구척이나 될성 싶은 키, 이는 다름 아닌 자기가 찾고 고구려 조정이 찾는 귀인이 틀림없었지요. 늙은 중은 여기서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한테 장군의 내막을 알아가지고 조정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늙은 중이 도착한 다음 날로 조정에서는 을지문덕 장군을 불러들이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이상한 새 알에서 태어난 장수 을지문덕 장군은 300만의 수나라 침략 대군을 그렇게도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도도하고 오만무례하던 침략자들을 추풍 낙엽의 운명에 몰아 넣었던 것이랍니다.